중국의 아르헨티나 사막에 무려 1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자원 전쟁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초대형 투자였죠.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것,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무려 50년 전 세계가 미쳤다던 황무지를 한국은 단돈 110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 방치된 그 땅 아래 묻힌 수십조 원의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중국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과연 그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놀라운 이야기, 대한민국의 50년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전 세계 리튬을 독점을 위한 중국의 한방. 아래 엔티나에 무려 1조 원을 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죠. 그 쓸모없는 땅을 이미 50년 전에 사들인 나라, 바로 한국이 그 주인공이었죠. 저는 로버트 하워드입니다. 미국 출신의 자원 전략 분석가로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펜타곤에서 군사 자원 전략을 담당했고, 이후 민간 싱크탱크에서 글로벌 자원 외교를 연구해왔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해외 자원 투자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지난 5년간 저는 한국의 해외 투자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규모도 작고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난 여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장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죠. 현지 정부 관련한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리튬문의 난리인데 정작 그 지역 땅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즉시 흥미를 느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한국이요. 믿기 어렵겠지만 1978년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978년이면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던 시절 아닌가요? 그런 한국이 왜 아르헨티나 사막 땅을 샀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거의 50년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토지 등기소를 뒤져보니 정말로 한국 정보 명의로 등록된 광활한 토지가 있었어요. 무려 2만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이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토지의 매입 가격이었어요. 1978년 당시 고작 211만 달러에 샀다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 돈으로 약 30억.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땅을 산 걸까? 당시 그 지역은 완전한 불모지였거든요. 염수가 가득한 사막이고 농사도 안 되는 황무지였으니까요.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의 행보였습니다. 한국은 그 땅을 30년 넘게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가끔 농업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현지인들은 한국이 헛돈 쓴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죠. 당시 전문가들은 철저히 실패한 투자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한국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 땅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고 농업용 로봇을 들여왔습니다.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대거 파견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농업 투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40년간 방치했던 땅에 갑자기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튬형 강국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전 세계 리튬형 매장지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본 중국은 아르헨티나 리투브 산업에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간폭리튬 같은 중국 대기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갑작스러운 투자와 중국의 대규모 진출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거든요.
분명히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제가 정말 놀란 건 현지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중국의 투자 규모에 모든 관심이 쏠렸어요. 역시 중국이 대단하다.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팽배했죠. 반면 한국의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규모도 작고 뭔가 속이 모실 것 같다 보였거든요. 현지 언론도 중국 소식만 대서특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조사하고 과거의 자료를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우리 극당을 매입한 1978년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당시 한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였는데 왜 그런 모험적 투자를 했는지, 그런 과감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더욱 궁금한 건 한국 정부의 장기적 비전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극당을 결국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 중간에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저는 자료 조사를 더 해가며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 진짜 목적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답을 찾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1918년부터의 모든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왜 그런 무모한 투자를 했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무모한 투자가 있나 혼자 말을 중얼거렸죠.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을 먼저 주목해봐야 했습니다. 197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1,100달러였습니다. 지금의 북한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해외에 2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도박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극당의 상태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 살타주의 살라도 사막지대였는데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연중 낮에는 섭씨 4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온도차가 무려 50도가 넘었거든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염수였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소금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땅을 파면 염수가 쓰면 나왔고 비가 오면 그 연분이 더욱 농축됐습니다. 농사는 커녕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강구량도 형편없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500ml/몸에서 600ml 수준이었어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계절별로 편중돼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어려웠죠.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전조사도 충분히 했고 현지 상황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에서 파견된 첫 번째 농업 개발팀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20명의 농업 전문가와 50여 명의 농민들이었죠. 이들은 조국을 떠날 때 큰 포부를 안고 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성공해보자는 의지가 넘쳤어요. 하지만 현실은 내놓겠습니다. 첫 해 농사는 완전한 실패였어요. 씨앗을 뿌려도 염분 때문에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면 줄수록 땅이 더 짜자만 갔죠. 저는 기록물을 뒤지고 한국 기관에 공문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 당시 농업팀 리더였던 김철수 씨와 직접 인터뷰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80대가 된 그분의 증언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처음엔 희망을 갖고 왔는데 첫 수확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품종을 바꿔보고 농법도 개선해 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오히려 염분 농도가 더 높아져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땅에서 농사가 될 리가 없다. 정부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니냐.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몰아쳤거든요.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우물을 파도 염수만 나왔고 식수 확보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때 팀원들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10명 중 30명이 본국 순관을 요청했어요. 가족들도 언제까지 그런 곳에서 고생할 거냐며 압박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1985년 결국 대부분의 농업팀이 철수했습니다. 남은 건 관리인 몇 명과 최소한의 시설뿐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장기 관찰 단계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언론들도 이를 두고 조롱했어요. 한국이 쓸데없는 땅을 비싸게 샀다. 아르헨티나의 전략적 승리. 아시아인들은 남미 농업을 모른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치욕적인 건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만 날리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어요. 마을 술집에서는 한국을 조롱하는 농담이 일유행했습니다. 한국인처럼 바보 같은 투자라는 표현까지 생겼죠. 1990년대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느라 해외 농업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매년 땅 관리비만 나가고 수익은 전혀 없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차라리 매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2000년대 초반 저는 당시 농림부 신입이었던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배들에게 들어보니 솔직히 그 땅은 우리에게 골칫거리였다. 매년 적자만 나고 성과는 전혀 없었다. 여러 번 매각을 검토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05년경 그 땅을 매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국제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물로 내놓았어요. 하지만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격을 계속 낮춰도 마찬가지였죠.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은 팔리지 않는 땅이다. 애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다. 농업도 안 되고 목축업도 어렵다. 게다가 교통도 불편해서 개발 가치가 전혀 없다. 2010년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손해만 보는 투자였던 거죠. 역대 최악의 해외 투자 사례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냥 실패한 투자를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고집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2018년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 땅에 대규모 투자를 재개한 거예요.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말이죠. 과연 무엇이 한국을 다시 움직이게 했을까요? 2018년 5월 당시 기록 자료를 보니 그야말로 엄청난 광경이었어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항에 한국에서 온 대형 화물기가 연달아 착륙하고 있었거든요. 화물기에서 내려지는 건 농업 장비들이었는데, 네, 그 당시엔 최첨단 농업 기계들이었죠. 저는 평생 본 적 없는 첨단 기술들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공항 관계자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항 화물 담당 매니저였던 루이스 로드리게스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30년간 일하면서 이런 규모의 농업 장비 수입은 처음 봤다고 하더군요. 당시 화물 목록을 입수해서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동화된 파종기, 토양 분석 로봇, 스마트 관계 시스템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시절에 드론을 이용한 작물 모니터링 장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라 우주 개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한국농업기술팀의 구성을 면밀히 조사해 봤습니다. 팀을 이끄는 분은 이정호 박사였어요.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출신으로 스마트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서 10년간 연구한 경험도 있었죠. 이정호 박사의 이력을 더 살펴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국제농업기술학회에서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했고 사막농업 분야의 특허도 20여 개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투입한 거였어요. 당시 현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라나시온 신문은 한국의 신비한 농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한국 기술팀이 현지에 도착한 첫날의 기록도 찾을 수 있었어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살타주까지는 비포장도로 5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도중에 차가 고장나서 사막 한복판에서 3시간을 기다린 기록도 있었어요.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던 거죠. 드디어 그 유명한 한국 소유의 땅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 기록이 압권이었습니다. 현지 가이드였던 미국의 산토스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다고 해요. 지평선까지 펼쳐진 연분투성이 사막이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정호 박사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 함께했던 통역사 카르로스 메야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이 무릎을 꿇고 땅을 만져보더니 이 땅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의 참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토양 기량 작업 기록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기계들이 24시간 가동됐습니다. 염분 제거 장치, 토양 기량제 살포기, 배수시설, 설치 장비까지 동원됐어요. 마치 거대한 실험실 같았다는 현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이었어요. 현지 신문 기사를 보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막의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작업했어요. 조상들이 이런 땅을 개척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느껴졌죠. 3개월 후 첫 번째 시험 재배가 시작된 기록도 찾았습니다. 이 정호 박사팀이 선택한 작물은 퀴어였어요. 염분에 강하고 영양가가 높은 슈퍼푸드로 알려진 작물이었습니다. 당시 농업 전문지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도전이라고 평가했어요. 첫 파종 당일의 현지 반응을 담은 기사들을 보니 대부분 냉소적이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헛짓하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어요. 몇 달 후에 또 도망갈 거다라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30년 전 실패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했습니다. 매일 토양 상태를 점검하고 온도와 습도를 측정했어요. 드론으로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면은 정말 미래적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의 기록을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퀴어 싹에 돋아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점 같았지만 점점 푸른 잎으로 자라났어요. 30년 만에 그 당에서 처음으로 작물이 자라는 순간이었죠. 현지 주민들의 반응 변화도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 곤잘레스 할머니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믿기 어렵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다. 그분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다고 기자가 적었다고요. 두 번째 딸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퀴어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사막이 녹색으로 변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설치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물 사용량은 최소화하면서도 작물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담은 현지 다큐멘터리 영상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 일주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이건 농업혁명이다. 라는 현지 전문가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3개월째 첫 수확이 다가왔을 때의 긴장감도 기록에 잘 나타나 있었어요. 과연 연분투성이었던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작물이 나올까요? 현지 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막개관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수확 당일에 현장 스케치를 담은 기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5 박사가 직접 낯을 들고 첫 퀴와를 수확했다고 해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30년 만에 그 땅에서 나온 첫 번째 작물이었거든요. 수확량 데이터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헥타르당 2.5톤이 나왔는데 이는 한국 평균 수확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염분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영양가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지 농민 카르로스 메이아의 인터뷰 기사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죽음의 땅에 마법을 부린 것 같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다고 기자가 기록했다고요. 첫 수학 축제 현장을 담은 사진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이었어요. 30년간의 실패를 듣고 이룬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의 끈기가 결국 승리했다는 현지 신문 사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정호 박사의 인터뷰에서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과연 한국이 준비한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첫 성공 소식을 추적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발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농업부 산하연구소에 2018년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해 봤는데 한국의 성과는 과장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백한 견제 의도가 보였어요. 저는 왜 중국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대외 투자 통계를 분석해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시기에 중국이 아르헨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간폭 리튬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리튬 산업에 1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중국 투자팀의 내부 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로 일부 입수할 수 있었어요. 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소유한 토지가 우리 프로젝트 구역과 인접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필요시 해당 토지 매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우려가 단순히 농업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르헨티나 지질조사소의 공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그들이 진짜 노리는 건 리튬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의 리튬의 장국이었고 특히 살타주 지역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이 소유한 땅도 바로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현지 정치인들의 반응도 복잡했다는 걸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살타주 주지사 구스타보 사인스의 2018년 9월 공개 발언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토지 소유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요. 명백히 중국의 로비를 받은 발언이었죠. 더 심각한 건 현지 언론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르헨티나 주요 언론 보도를 전수조사해 봤어요. 처음엔 한국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던 매체들이 갑자기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이 우리 땅을 너무 싸게 샀다. 국가 자원이 외국에 넘어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이런 여론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한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광고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국 기업들이 현지 언론사에 대규모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여론을 바꾸려는 시도였죠. 현지 농민들 사이에 갈등도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2019년 3월 살타주 농민연합의 회의록을 입수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본 일부 농민들은 기술 협력을 요청했지만 다른 농민들은 반대했어요. 한국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토지 소유권 문제에서 나왔어요. 아르헨티나 국회 의사록을 검토해 보니 2019년 4월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법이 발의됐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도 땅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중국이 뒤에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한 후안 카르로스 로메로 의원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의 답변이 흥미로웠습니다.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특히 전략적 자원이 있는 지역은 더욱 그렇다고 했거든요. 전략적 자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차 질문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어요.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그 지역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 이 답변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에는 농업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한편 한국 정부의 대응을 외교부 공개 자료로 추적해 봤어요. 한국 기술팀은 이런 정치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호 박사의 공개 성명서를 보니 우리는 합법적으로 취직한 단행에서 정당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당당히 밝혔어요. 중국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2019년 6월 중국 상무부 대표단의 아르헨티나 방문 일정을 분석해 봤는데 놀라웠어요. 현지 관리들과 연일 회의를 가졌고 한국 대신 우리와 손잡으면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했어요. 외교부 브리핑 자료를 보니 서울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외교부와 농민부가 공동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현지에서는 더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증언자들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한국 농장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편을 들면 앞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그럼에도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을 지지했다는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농장에서 일하는 페드로 바스케스의 2019년 지역 신문 인터뷰를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다. 중국 기업은 돈만 생각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언론 공세도 계속됐어요. 2019년 8월 부하의 노스아이레스 타임즈에는 한국이 아르헨티나를 신식민지로 만들려 한다는 과격한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사들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갈등이 절정에 달한 건 2019년 8월이었습니다. 살타주 의회 의사록을 보니 한국 토지 국유화 결의 안이 상정됐어요.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정말 위기 상황이었죠.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는 기록을 찾았어요. 한국 농장에서 혜택을 본 현지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거였습니다. 한국을 지켜라, 진짜 친구는 한국이다 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니 아르헨티나에 추가로 5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정부를 압박했어요. 경제 위기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느꼈어요. 40년간 지켜온 땅을 잃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과연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2019년 9월의 기록들을 조사하면서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에서 두 번째 수확이 시작됐는데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르헨티나 농업부 공식 통계를 보니 수확량이 첫 번째보다 무려 30% 이상 늘어났다고요.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루포를 수집해서 분석해 봤는데 정말 장관이었다고 해요. 드론들이 체계적으로 작물 상태를 스캔하고 자동화 로봇들이 정확히 익은 것들만 골라서 수확했다는 겁니다. 마치 미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현지 목격자들이 증언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기록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한국 농장에서 자란 채소로 만든 급식을 아이들이 처음 맛봤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8살 소녀 루시아가 토마토를 베어물고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할머니 로사메이아 할머니와도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생 이런 토마토 먹어본 적이 없다. 한국 사람들이 마법을 부렸나 봐라고 답하셨어요. 그분의 주름진 손으로 토마토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당시 기자가 기록했다고요. 한국 기술자들의 세심함에 대한 증언들도 많이 수집할 수 있었어요. 현지 노동자 감독관이었던 안토니오 루이스와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호 박사팀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현지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가족들의 생활까지 챙겨줬다는 겁니다.
특히 김영수 기술자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현지 신문에 실린 기사를 찾아보니 현지 농민 가족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대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의 가족이 아픈데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스마트팜의 성과는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증명됐어요. 아르헨티나 농업기술연구소의 공식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기존 현지 농법 대비 물 사용량은 40% 저렴했고 수확량은 50% 늘어났다고 나와 있었어요. 게다가 품질도 훨씬 좋아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알려지자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기록들을 찾았어요. 멘도사주와 코르도바주 정부의 공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로 입수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양주 정부에서 공식 방문단을 파견해서 우리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현지 언론의 보도톤 변화도 확연했어요. 2009년 하반기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분석해보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비판적이었던 기자들도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클라린 신문의 후안 페레즈 기자는 한국의 기술력이 아르헨티나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다고요.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2015년 12월 조사 결과를 입수해서 보니 놀라웠어요. 처음엔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친구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다는 응답이 85%나 됐어요. 마을이장 안토니오 가르셔와의 화상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다. 진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현지 적응력에 대한 기록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현지 통역사였던 카르로 산토스의 증언을 보니 한국 기술자들이 스페인어를 배워서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했다고 해요. 현지 문화도 존중해서 종교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고 아이들 생일 파티에도 선물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노동조합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엔 단순 노동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마트팜 기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론 조작법도 배우고 데이터 분석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 마리아 곤자레스의 이야기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현지 여성단체 뉴스레터에 실린 인터뷰를 보니 한국 기술자들에게 농업 기술을 배워서 이제는 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오빠들이 나를 믿어주고 기회를 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기자가 적었다고요. 아이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현지 교육청 자료를 보니 한국 농장에서 변학을 다녀온 아이들이 나도 커서 농업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었다는 기록도 찾았어요. 살타주 교육청의 공문서를 보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 인사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묘감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였죠. 현지 교회에서도 한국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가톨릭 교구 소식지를 보니 신부님이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형제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며 감사 미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우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중국의 견제도 계속됐지만 현지인들의 지지는 확고했다는 걸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돈으로만 접근하는 중국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한국은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진정성은 결국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한국 농장 주변에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찾았어요. 지역개발청 자료를 보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데려와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와 병원 상점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마을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이었습니다. 구글 어수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한국 아르헨티나 우정의 마을이라고
스페인어와 한글로 적힌 표지판이 보였어요.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기술과 진정성이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0년 3월의 기록들을 조사하면서 저는 아르헨티나에 닥친 엄청난 경제 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코로나19와 맞물린 완벽한 폭풍이었어요. 인플레이션율이 50%를 넘어서고 실업률은 25%에 달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죠. 이 상황에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중국 상무부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정부의 긴급 구제 패키지를 제안한 거였습니다. 총 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전략적 자원 지역의 토지 소유권 재검토라는 조항이었죠. 저는 이 제안서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 입수해서 분석해 봤는데 정말 침입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경제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겨냥한 전략적 압박이었습니다. 중국의 속내가 뻔히 보였죠. 아르헨티나 정부의 내부 문서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경제부 내부 회유록을 보니 정부가 짐태양난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했거든요. 이때 중국의 압박이 더욱 노골적이 됐다는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간폭리튬의 왕상친 회장이 2020년 4월 직접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나와 있었어요. 한편 한국 농장에서는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살타주수도 당국의 국문서를 보니 갑자기 한국 농장에 대한 물 공급이 중단됐어요. 시설 점검을 이유로 급수를 차단했다고 했지만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압력을 넣은 게 분명했어요. 이 정호 박사팀의 긴급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에는 하루에 수천 톤의 물이 필요했거든요. 물 공급이 중단되면 모든 작물이 말라 죽을 상황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밤새 세운 비상계획을 담은 문서도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수를 뽑아 올릴 수 있는 긴급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했는데 그것도 막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현지 주민들이 나섰다는 감동적인 기록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들을 보니 자신들이 가진 물을 한국 농장에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트럭으로 물을 실어 나르고 개인 음을 물까지 제공했다는 겁니다. 마을이장 안토니오 가르치와의 인터뷰 기사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다. 이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라고 말했다고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순간이었죠. 하지만 더 큰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정부 공문서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살타주 정부에서 환경 영향 재평가를 명령한 거였습니다. 한국 농장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사실상 농장 폐쇄 명령과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의 로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들도 찾았어요. 갑자기 환경단체들이 나타나서 한국 농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환경 파괴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어요. 저는 이런 환경단체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등록 서류를 보니 대부분 중국 자본과 연결돼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인 공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외교부 브리핑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40년간 지켜온 투자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외교부에서는 긴급 대책반을 구성하고 주아르 엔티나 대사가 직접 나섰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걸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중국이 그 지역 리튬 매장량에 대해 이미 상세한 조사를 완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소유한 땅 아래에 엄청난 리튬 자원이 묻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의 내부 보고서 일부를 입수해서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지역 리튬 매장량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세계 3위 수준의 매장량이라고 추정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중국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극당을 노리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래의 엔티나 정부는 점점 중국적으로 기울어졌다는 걸 공식 발표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2020년 7월 국가전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명분으로 토지 국유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현지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이어졌다는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출입국 관리소 자료를 보니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 연장이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미시라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압박이었어요. 농장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보안업체의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현지 협력업체들을 회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과 손을 끊고 우리와 일하면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견고했다는 걸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 농장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모임이 결성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대 활동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어요. 루시아의 할머니, 로사 할머니의 인터뷰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손자에게 꿈을 줬다. 그들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찾았어요. 85세 할머니의 당당한 목소리에서 진정한 의리가 느껴졌습니다. 압박은 계속 이어졌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걸 공식 성명서들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2.5 박사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농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당당히 맞섰습니다. 40년간 지켜온 투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였죠. 2021년 12월 마침내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국회의사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법이 최종 표결에 붙여진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땅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표결 결과에 주목했다는 걸 국제 뉴스 보도들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40년 투자가 물거품이 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었죠. 결국 이 법은 외국인의 농촌 토지 소유를 전체의 15%로 제한하고 개인당 1000헥타르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결정에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면밀히 조사해 봤습니다. 외교부 앱을 문서를 보니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2011년부터 이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1978년 토지를 매입할 때 완벽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토지 등 기소의 공식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정부 명의로 등록된 토지는 기득권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2011년 제정된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법 제12조에는 법 시행 이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과 현지 정치 세력들은 이 조항을 무력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전략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기존 소유권까지 재검토하자는 압박이 거세어요. 2020년 경제위기를 틈타 이런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지질조사소에서 살타주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자원 탐사 결과를 발표한 거였어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국가 차원의 지질조사가 마침내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보고서의 원본을 입수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6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살타주 북서부 지역 지하자원, 매장량 종합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소유한 2만 헥타르 땅 아래의 세계 3위 수준의 리튬 매장량이 확인됐다는 것이었거든요. 추정 매장량만 해도 600만 톤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지역에서 셰일 가스와 석유 매장량도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공식 가격으로 계산해보니 예상 자원 가치가 2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저는 MIT의 지질학과 교수 로버트 스미스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르헨티나 지질조사소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다. 이 정도 규모의 발견은 21세기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110만 달러의 상당히 진짜 보물쌈이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왜 40년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1978년 당시 한국 정부는 분명히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페르남데스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 땅에 이런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줄 몰랐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외국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거였어요. 중국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가장 볼만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던 간폭리튬 본사에서는 긴급 2, 3회가 소집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어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얻으려던 자원을 한국이 이미 5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 때문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리튬 전략의 먹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간폭리튬 주가가 하루 만에 8% 폭락했다고 보도됐어요. 그들의 아르헨티나 진출 전략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특종 경쟁을 벌였어요. 파란 아쉬운 신문은 한국의 50년 대장정, 마침내의 결실이라는 헤드라인을 일할 면문 톱으로 실었습니다. 클라린 신문은 사막에서 발견된 보물주의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8면에 걸친 특집을 마련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강화를 주장하던 의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를로스 메넨데스 의원은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몰랐던 우리 땅의 가치를 발견해준 은인이다. 이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완전한 180도 입장 변화였죠.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취직한 토지에서 농업 개발을 해왔을 뿐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세계의 대박을 터뜨린 거였죠. 현지 반응은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하루 만에 40% 피나 급등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응답이 95%를 넘었습니다. 한국 농장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의 자부심도 하늘을 찔렀어요. 페드로 바스케스는 현지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부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한국 사장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네. 국제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CNN 한국의 50년 장기 전략이 마침내 대성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작은 나라 한국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30분 특집을 방송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략적 사고의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G20 정상 회의에서의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각국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을 둘러싸고 어떻게 그런 장기 전략이 가능했느냐고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완전히 달라진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페르남데스 대통령이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법 적용, 예외 조항도 한국을 위해 신설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합작 투자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연일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도 급증했어요. 리튬형 가격도
이 소식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리튬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한국이 소유한 자원의 가치가 매일매일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어요. 국제자원 업계에서는 한국을 21세기 최고의 전략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나라, 조용히 준비해서 큰 성과를 거두는 강국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끈기와 선견 지명이 결국 완벽한 승리로 이어진 거였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사건은 과거 무시당했던 땅을 지켜낸 한국이 자원 패권의 전환점을 만든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과 국제 매체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자원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완전히 부상했습니다. 리튬 자원 발견 이후 저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분석해 봤습니다. 이것은 단지 농업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선견 지명과 전략, 그리고 혁신 기술이 국가 자원 전략을 이끈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깊이와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1978년 당시 상황을 더 면밀히 연구해 봤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당시 정보 문서들을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은 이미 21세기 자원전쟁을 예상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래 전략 자원 확보, 마스터 플랜이라는 극비 문서가 그 증거였어요.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정부는 리튬은, 히토류, 우라늄 등 미래 핵심 자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리튬은 그저 정신병 치료제나 윤활대 정보로만 쓰이던 자원이었는데 말이죠. 한국의 성공은 팔아야 했던 나라 BS 버티며 지켜낸 한국이라는 완벽한 역사적 대비를 보여줍니다. 경제 위기에 시달리며 외국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한국은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내며 투자를 지켜냈어요. 이런 장기적 사고와 전략적 인내심을 가진 나라가 과연 며칠화될까요? 이 성공은 아르헨티나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개발은행의 2021년 보고서를 보니 한국 효과로 인한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갑자기 선진국 기업들의 장기 투자 문의가 300% 급증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모델 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고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아르헨티나 비전 2021이라는 초장기 계획까지 발표했어요. 교육 분야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르헨티나 전국 퉁모학계 주요 대학이 한국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했어요. 한국의 성공 DNA를 배우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종합 분석해보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재정립됐음을 알 수 있었어요. 유럽연합은 한국형 장기전략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체계적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미래 예측이 가능했는가가 주요 연구 주제였어요. 중국의 태도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국의 전략적 사고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한국을 작은 나라로 무시하던 중국이 갑자기 존중하는 어조로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은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자원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코리아 모델 스터디라는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일본의 반응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언론에서 쏟아졌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말 천문학적이었어요. 한국이 소유한 리튬 자원의 가치만 150조 원을 넘어섰고 셰일가스와 석유까지 포함하면 300조 원 규모였습니다. 한국이 하루아침에 세계 10위권 자원 부국으로 도약한 거였어요. 기술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사막 개척의 새로운 표준으로 국제적 인증을 받았어요. 이제 전 세계 사막 지역에서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격상됐어요. G20에서 중경국에서 주요국으로 분류가 바뀌었고, 자원 관련 국제협의체에서 핵심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목소리가 이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한국은 이 경험을 통해 세계 자원 전쟁에 키를 준 강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히토류, 코발트 등 다른 핵심 자원 확보도 본격 나서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발표한 K-리소스 2000의 옥팅 전략이 그 증거입니다. 환경적 성과도 놀라웠어요. 유엔 환경계획이 한국의 아르헨티나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사막을 녹지로 바꾸면서 동시에 자원도 발견한 일석이조의 성과였어요. 교육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 등 세계 최고 대학들에 관련된 전공에서는 한국 케이스 스터디를 필수적으로 주목했고, 심지어 연구도 진행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저는 제가 주목하고 연구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할 영광을 누렸습니다. 한국의 50년 대장정 성견지명이 창조한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이었어요. 전 세계 정상들과 CEO들이 몰려들어 2시간 예정이던 질의응답이 4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독일 대표는 어떻게 그런 장기적 전략 수립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며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입니다. 5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그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DNA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우리도 한국과 같은 모델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영국은 한국의 사례를 영국 장기 전략 수립에 벤치마킹하겠다고 할 정도였고요. 한국이 세계의 스승이 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자원 전략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화두였습니다. 저는 계획식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해안의 완벽한 결합체입니다. 1,500명의 청중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두 한국이야말로 21세기 전략적 사고의 교과서라고 극찬했어요. 이제 한국은 자원 패권 시대의 당당한 강자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50년 전 세상이 무시하고 비우셨던 그 투자가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성공으로 완결된 사연이었습니다. 1978년 가난했던 그 시절 우리 선배들이 내린 한 번의 선택이 50년 후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10만 달러로 시작된 작은 투자가 300조 원 가치의 보물로 변한 거죠. 하지만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심,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진정한 힘이었어요.